(1995년) 여름, 마침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남은 것은 관을 놓았던 흔적뿐. 무덤은 적어도 1500년 전의 것, 그리고 고구려의 것. 과연 이곳에 잠든 이는 누구인가? 고구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가지, 광개토 태왕비와 장군총입니다. 역사 스페셜의 고구려 기획, 지난 시간에는 광개토 태왕 비문을 통해서 광개토 태왕 시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장군총을 통해서 이 고구려의 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이 이 집안에 있는 장군총을 실물 크기로 복원을 해놓은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군총과 제가 이 한 화면 안에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작게 보입니다. 이게 높이가 12m, 그러니까 제 키의 한 7배 정도가 되고, 건물로 치면 한 5층 높이 정도가 됩니다. 왜 중국의 학자들이 이 장군총을 동방의 피라미드라고 불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장군총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의 옛 영토가 남의 나라 땅이다 보니까 잊혀져 온 데다가 최근에는 이 한국인들이 고구려 유적에 관심을 갖는 것을 꺼려한 중국인들이 이 현지의 촬영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처가 취해지기 전에 이 장군총을 촬영한 그 테이프를 이번에 구하게 됐는데, 그 속에서 1500년이란 세월 동안 꿋꿋하게 버텨온 이 장군총의 전설적인 위용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과 한반도의 서부 국경선을 이루고 있는 791km의 압록강. 그러나 1500년 전 압록강은 국경선이 아니었다. 압록강을 타고 내륙으로 들어가면 북쪽으론 중국이, 남쪽으론 북한 땅이 바로 몇 미터 앞에 보인다. 서기 3년, 고구려인들은 이곳 압록강변에 도읍을 정했다. 그것은 바로 국내성, 오늘날의 중국 길림성 지반시 일대다. 이곳에는 아직도 그 시대 강성했던 제국, 고구려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 중에서도 세계적인 이목을 모으고 있는 중요한 유적이 있다. 그것은 지반시 외곽, 즉 1500년 전 국내성에 어디에서든 맞닥뜨리게 되는 거대한 무덤대들이다. 그 수가 무려 12,000여 기, 세계 최대 규모의 고분군이다. 산만한 큰 무덤이 1000여 기, 작다고 해도 집 한 채 크기다. 이 무덤대는 대부분 1000여 년 전 4세기부터 7세기까지 고구려 시대에 만든 것들로, 초기 고구려의 강도를 덮어 만든 무덤에서부터 흙을 쌓아 만든 무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볼 수 있다. 그런데 12,000여 개에 이르는 고구려 무덤대 중에 사람들의 눈길을 가장 많이 끄는 것이 있다. 마치 1500년의 세월을 비껴온 것처럼 완벽한 형태를 드러내고 있는 거대한 돌무덤. 그것이 바로 장군총이다.
마치 피라미드와 같은 모양의 그 당당한 위용은 보는 사람들을 압도한다. 한마디로 그저 고구려다 하는 마지막 그런 기분을 다 보았습니다. 사람이 올라간 것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보다시피 크기가 이렇게 비교가 되겠죠. 현장에 와서 직접 보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놀래고 또 크다고 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밑변의 길이는 약 32m, 높이는 12m가 조금 넘는다. 돌의 나이와 축조 방식으로 봐 무덤은 약 5세기의 것.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층과 층 사이를 규칙적으로 들여쌓은 것을 볼 수 있다. 장군총은 이렇듯 그 완벽한 형태와 빼어난 조형미, 그리고 탁월한 건축 기법으로 광개토 태왕비와 함께 고구려의 가장 대표적인 유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탁 보는 순간에 주눅이 들어버리더라고요. 그 거대한 바위 덩어리들을 세련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웅장하게 구축할 수 있었는가. 여태까지 사람들이 동방의 피라미드라고 불렀던 이유를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1500년 전에 고구려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구축할 수 있었는지 그 기술에 대해서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장군총의 기단부와 1층 사이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돌은 모두 화강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무게가 적어도 19,000톤 이상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철근을 박아 넣었다거나 따로 기둥을 세운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 돌을 쌓아 올린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무게의 돌 무덤이 어떻게 1500년이란 세월을 버텨왔을까요? 그 의문을 풀어줄 실마리가 바로 이 바닥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잔디로 덮여 있지만은 이 발굴하는 과정에서 이 장군총의 밑부분은 물론이고 이렇게 주변까지 이 강돌을 사면에다 둘러놓은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큰 것은 그 직경이 1m도 넘습니다. 이런 큰 돌을 규칙적으로 놓고 작은 돌을 다시 촘촘하게 그 사이를 메웠는데요. 이 건축학자에 의하면 이것이 그 윗돌의 압력으로 무덤의 밑부분이 바깥으로 밀려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당시로서는 이 최고의 기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1500년 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썼을까 싶은데 이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장군총에 숨어있는 고구려인만의 독특한 건축 기법.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0년간 장군총을 연구해온 한 연구소를 찾았다. 그곳에서 장군총의 기록 필름을 자세히 살펴봤다. 하는 부분이 아주 감탄스럽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돌을 다루는 마술사다라는 표현을 현지 사람들이 많이 써요. 근데 여기 가서 보면 정말 실감 나는 거예요. 마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돌을 다술해서 했다 하는 것을 현장에 가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장군총을 1500년이란 세월을 버티게 한 돌의 마술사 고구려인들. 그들의 빼어난 솜씨는 먼저 돌과 돌 사이의 좁은 틈에서 발견됐다. 호흡을 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파서 꽉꽉 물리게 해가지고 물러나지 않고. 그것은 돌과 돌이 맞물린 부분에 만들어진 일종의 홈 같은 것이었다. 그 홈은 모든 돌의 가장자리에서 예외 없이 발견됐다. 폭이 약 9cm, 파인 홈의 깊이는 약 5cm. 매우 정교한 홈이었다. 즉, 돌 가장자리에 홈을 파서 밑돌을 놓은 다음 그 홈에 맞추어 윗돌을 정확하게 맞물린 것이다. 이것은 건축 기법상 들여쌓기다. 그런데 이 들여쌓기는 원래 무덤을 쌓던 방식이 아니다.
중국 대륙 동부와 서부의 경계인 요동 북부. 그 땅에 1000년 넘는 세월을 견뎌온 것이 있다. 바로 고구려의 성이다. 5세기 고구려가 중국 쪽 세력을 막기 위해 1차 방어선으로 쌓은 이 백암성은 고구려가 망한 후 지금까지 버려져 있는 상태. 그러나 지금도 성벽과 주요 방어 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런 고구려의 탁월한 축성술, 그 독자적인 기법은 무엇이었을까? 저 밑에 한 달. 또 하나 좀 들어가가지고 또 한 달. 또 한 달. 넷, 다섯. 그래서 쭉 올라. 이 정도까지. 하나, 그것은 둘, 셋, 성벽의 기단부에서 발견됐다. 다섯 달 정도. 성을 쌓는 고구려만의 독특한 방식, 바로 들여쌓기였다. 장군총은 바로 고구려의 독특한 축성술인 들여쌓기 방식으로 쌓아올린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들여쌓기의 견고함은 어느 정도나 될까? 실측해 보니까 밑에는 3,050에 1,600, 1,500. 측정 결과 장군총은 정확하게 45도 각도로 들여쌓기를 했고 위로 갈수록 층과 층 사이가 좁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모형을 만들어 충격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자, 45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여기 옆면에다 결과 비교를 위해 한쪽에 수직 쌓기 모형도 함께 만들었다. 벽돌로 만든 모형 속에 모래를 채우고 위에서 충격을 주기로 했다. 수직 쌓기로 세운 벽은 두 사람이 2번 발을 구르자 이내 무너져 내렸다. 그런데 들여쌓기로 만든 벽은 몇 번을 굴러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4사람이 올라갔을 때도 결과는 마찬가지. 결국 버팀대가 벌어지도록 들여쌓기로 세운 벽은 무너지지 않았다. 건물이 무너지는 주요한 원인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미는 이 측압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45도 각도로 들여쌓기를 할 경우에는 그 측압을 없앨 수가 있는 것이죠. 장군총이 1500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견고한 축성 방식인 들여쌓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들여쌓기 외에도 눈길을 끄는 것이 또 있었다. 이 돌을 놔두고 그 돌에 맞춰서 위에를 깎는 이런 것들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랭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장군총에서 발견된 그랭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한국 사찰 건축의 백미로 손꼽히는 고찰 불국사. 통일신라 최고의 기술이 결집된 건축물이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그랭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 보면은 밑에 이제 자연석인데 그 위를 그랭이를 해가지고 돌을 얹었죠. 장군총보다 약 300여 년 후에 세워진 불국사 기단부에 똑같은 모양의 그랭이가 있었다. 장관 세월, 불당과 전각을 떠받쳐갈 건물의 기단부를 그랭이로 쌓아올린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현재 복원 중인 경복궁 홍례문의 기둥에서도 그랭이가 발견됐다. 이 기둥들도 전부 다 그레인지를 해서 세운 거거든요. 이렇게 그레인지를 해서 세우면은 초석과 기둥이 틈이 없죠. 대궐의 기둥까지도 그랭이로 세웠다는 것이다. 그 위력을 알아보기 위해
그랭이 작업 과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초석의 중심을 잡고 기둥을 세운다. 먹선을 그려주는 칼. 그랭이질을 할 때는 2개의 대나무 조각으로 만든 그랭이 칼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2개를 포개 가지고 예. 낮은 부분을 맞춰 가지고 그랭이 칼에 먹물을 묻힌 후 마치 젓가락을 사용하듯 벌려서 돌 표면을 따라 그리면 기둥에 같은 모양의 선이 생긴다. 그 선을 따라 기둥 밑둥지를 깎은 다음 돌 위에 빈틈없이 끼워 맞춘다. 장군총도 같은 방식으로 윗돌과 아랫돌을 단단하게 끼워 맞춘 것이다. 그 무거운 돌을 그리질을 해 가지고 따서 맞췄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랭이 공법과 들여쌓기. 이 장군총이 1500년의 세월 동안 그 완벽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 고구려인들의 탁월한 건축술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곳은 기단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이 돌과 이 돌을 맞붙이고 난 요 틈새, 이 틈새에도 작은 돌을 꼭 끼도록 맞춰 넣은 것이 꼭 짜깁기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고구려인들은 이 작은 틈새 하나도 그냥 두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들은 정말 크군요. 과연 이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도 좀 남습니다. 이 제품의 길이가 한 170cm 정도 되니까 5m 정도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돌을 무려 1100개나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이 많은 돌을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더군다나 기증기나 파워 크레인이 없던 그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높이 쌓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장군총에서 서북쪽으로 약 16km 지점. 그곳에 산능선이 암벽에서 암벽으로 이어지는 우산이 있다. 바로 이곳에서 흥미로운 것이 발견됐다. 흙보다는 돌이 더 많이 눈에 띄는 산길은 엄청난 크기의 화강암 암벽 사이로 이어졌다. 그런데 바로 그 길의 끝에 길림성의 저명한 고고학자인 방기동이 발견해낸 고구려 채석장이 있었다. 지금도 곳곳에 돌을 쪼갰던 흔적이 남아있다. (1500년) 전 그 단단한 화강암을 어떻게 떼어냈을까? 요즘 채석장에서 사용되는 것은 벌림 장치가 달려있는 발달된 형태의 쐐기. 이 쐐기를 돌 표면에 나란히 박아 넣은 다음 망치질을 하면 돌은 쉽게 갈라진다. 그런데 석공들의 말에 따르면 돌을 쪼개는 방식은 그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구려 때나 지금이나 그 석공들의 지혜가 있어가지고 돌을 보면 그 돌이 얼마나 잘 짜겨질 것인지 또 자연짬이 어떻게 있는지 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을 보고서 돌이 무르고 결이 안 좋을 때 큰 쐐기를 쓰게 되고 돌이 강하고 결이 좋을 때는 이렇게 조그만 쐐기를 가지고도 돌을 짜길 수 있었는데 고구려 시대처럼 손으로 이렇게 쐐기 구멍을 만들 때는 이것이 좀 더 넓지 않았겠느냐. 다른 점이 있었다면 손으로 돌에 쐐기를 박아 넣었을 그 당시에는 쐐기의 크기가 조금 더 컸다는 것. 그런데 무게가 평균 15톤이나 되는 무거운 돌을 어떻게 날랐을까? 현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우선 겨울에 비탈길에 얼면 돌을 아래로 굴렸을 것이라고 한다. 가능하지요. 이 겨울에 눈이 와서 얼음이 이렇게 얼면요. 산이란 경사도가 있으니까 여기다 돌멩이다 이렇게 놓고 밑에다가 바로 돌을 굴리면 안 내려오지겠지만 위에다 나무를 이렇게 휜 것을 양쪽에다 넣어가지고 지금의 스케이트 마냥 이용을 해서 뒤에서 밀어주면 그 경사도와 자체 중량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거긴 겨울이 그 지역이 겨울이 길고 얼음이 두껍게 얼고 그러니까 그 미끄럼을 이용해서 이게 내려오면은 분명히 돌을 이동하는데 작은 힘 갖고 큰 돌을 옮길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산에서 장군총까지는 약 16km 거리. 어떤 방법으로 돌을 운반했을까? 선사 이래로 기중기가 발명되기 이전까지는 큰 돌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16세기 일본의 중부성을 축성하는 축성도이거든요. 이때까지도 큰 돌은 통나무를 깔고 여러 사람들이 끌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들은 고인돌을 쌓아야 했던 청동기인들. 5세기 고구려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돌을 옮겼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문이 있다. 돌 하나의 높이는 약 80cm. 석 단만 쌓아도 사람의 키를 넘는다. 장군총의 높이는 사람 키의 약 7배. 어떻게 그렇게 높이 쌓아 올렸을까? 우리나라 동해안에 나타난 선사시대의 흔적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양구 선사박물관. 이곳에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청동기인들이 고인돌의 버팀돌 위에 판석을 올리는 모습이었다. 예전에 쌓는 방법도 아마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먼저 기단을 쌓겠죠. 쌓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둔덕을 만들 것입니다. 둔덕을 만들어서 2단의 석조를 날랐겠죠. 그 다음에 2단을 쌓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둔덕을 만들고 3단을 쌓은 다음에 다시 둔덕을 만들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 나갔을 겁니다. 즉 장군총도 고인돌의 판석을 운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먼저 기단부를 쌓은 다음 흙으로 주변에 길을 만들고 그 위로 돌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22단을 쌓아 올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장군총은 기술만으로 쌓은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의 추산에 의하면 전체 작업량을 계산해 볼 때 약 7만 명가량의 인력과 막대한 물자가 동원됐다는 것이다.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단순히 기술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경제력과 함께 강력한 왕권이 성립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벌써 5세기 고구려가 이것을 해냈다는 것을 봤을 때 고구려가 얼마나 강성한 국가였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케 합니다. 돌무덤을 하나 쌓는 과정만 봐도 고구려의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다 쌓은 이 장군총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현재 이 장군총의 정상은 이렇게 널찍한 이 평면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 이 가장자리에 좀 이상한 것이 눈에 띄는군요. 이 구멍 같은데요.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구멍의 직경이 약 9cm, 또 이 구멍과 구멍 사이의 간격이 50cm입니다. 이렇게 가장자리를 쭉 둘러가면서 이런 구멍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분명히 뭐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상한 것은 또 있습니다. 저 밑을 보면 이 잘 다듬어 만든 무덤에 이 울퉁불퉁한 커다란 자연석을 기대해 놨습니다. 이 돌 하나의 크기가 이 제 키의 2배도 넘을 것 같습니다. 이 참 알 수 없는 일이군요.
이 고구려인들의 석재 기술은 중국 문헌에서도 여러 번 언급됐을 정도로 아주 당대 최고였습니다. 더군다나 1100개나 되는 돌을 정교하게 깎아서 무덤을 만든 고구려인들이 어째서 이 돌은 그냥 갖다 세워놓았을까요? 이 꼭대기의 구멍과 또 이 거대한 바위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장군총이 처음으로 중국 학계에 보고된 것은 1905년. 무덤은 천여 년간 아무도 돌보지 않아 잡목이 무성했다. 그런데 당시 정상 부분에서 상당수의 기와편이 발견됐다. 그중엔 마치 주름을 잡은 듯 가장자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누른 흔적이 있는 전형적인 고구려의 막기와가 상당수였다. 정교한 연화무늬의 수막새도 발견됐다. 그런데 이런 유물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장군총의 정상엔 어떤 형태로든 건물이 있었을 것이며, 그렇다면 무덤 정상의 구멍은 바로 그 건물과 관계가 있을 것이란 사실이다. 이 구멍으로는 기둥을 세우기 위한 구멍으로서는 너무 작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철제 또는 목재로 만들어진 보호용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구멍의 크기로 미뤄볼 때 그것은 건물 주변에 둘렀던 울타리의 흔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었을 건물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선 건물의 크기를 추측해봤다. 건축물은 이 범위 내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높이는 4m 5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요 사방 13m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건물의 높이와의 비례로 볼 때 바닥은 사방 7m 가량의 정방형이었을 겁니다. 높이 약 4.5m, 가로 세로의 길이는 약 7m의 전각 형태의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그 지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곱은 벽화 속에서 그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각은 좀처럼 눈에 띄질 않았다. 모인 지붕과 합각 지붕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장군총의 성격하고는 다른 건물입니다. 그런데 요동성총 벽화에서 비슷한 건물을 발견했다. 이것이 유일하게 보이는 중층형 건물인데 맨 꼭대기 지붕이 상류 없는 모인 지붕이네요. 장군총의 상무도 아마도 이와 비슷했으리라 봅니다. (45도) 각도의 사각추 장군총. 그 건물 비례로 볼 때 장군총의 정상엔 바로 이런 형태의 전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것은 조형미를 완성시키기 위한 상징적인 장식물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단부에 기대 놓은 엄청난 돌의 정체는 무엇일까? 돌의 크기는 3m에서 큰 것은 5m, 무게가 30톤 가까이 된다. 이런 돌들이 기단부 사면에 둘러져 있는데 현재 발견된 것은 전부 11개. 그러나 원래는 사면에 3개씩 모두 12개였다. 그런데 지금은 돌이 없는 무덤 뒤편의 기단부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됐다.
바로 그 옆부분이 조금 무너져 있었다. 이 점 때문에 돌이 무덤의 버팀돌이란 주장도 있다. 돌이 기대진 각도가 83도쯤 되거든요. 이래 가지고선 버팀돌로서의 역할은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무덤은 그 자체가 들여쌓기를 하는 등 매우 정밀한 시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너질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연석들은 장군총을 보다 웅장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상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버팀돌이 아니라면 12이란 숫자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신라 경주의 김유신묘, 12이란 숫자와 깊은 연관이 있는 곳이다. 김유신의 묘엔 12개의 지신, 즉 12지신 조각이 등장한다. 비록 형태는 다르지만 장군총에 나타난 12이란 숫자는 바로 이 12지신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았다. 여기 보면 이렇게 큰 자연석들이 3개 기대져 있고 돌아가면서 이제 12개가 기대져 있는 모습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12지신 상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보니까 지금 자연석을 3개씩 12개를 돌렸는데요. 이런 그 12개의 의미는 그냥 무의미하게 돌렸다기보다는 그 12지지, 12궁 뭐 이런 관념들이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념과 연관시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 통일 신라 시대에 나타나는 동물 얼굴과 사람 몸체,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수 인신상의 12지신상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12지신상은 8세기에서 9세기에 많이 조성이 됐는데 이 장군총은 5세기로 봤을 때는 연관이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실은 태왕릉에서도 확인됐다. 거기에서도 장군총과 똑같은 형태의 자연석이 발견됐다. 축조 시기가 거의 같고 기본적인 무덤 양식이 같은 태왕릉의 자연석은 장군총과 같은 목적으로 배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동서쪽 면에 5개, 남북쪽 면엔 6개씩 모두 합하면 22개나 된다. 버팀돌도 12지신도 아니라면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그 해답의 실마리는 태왕릉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다. 장군총과 태왕릉에서 봤던 자연석을 쓴 곳이 또 있었다. 살아서는 위대한 군주였고 죽어서는 신으로 떠받들여졌던 고구려의 왕, 그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 그것은 바로 광개토 태왕비였다. 태왕비는 응회암, 화강암보다 훨씬 연한 돌임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새겨넣은 표면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듬은 흔적이 없는 자연석에 가까웠다. 장군총에 가까이 있는 광개토왕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느끼겠지만은 되도록이면은 그 다듬지 않으려고 한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연성에 입각해서 그 신성한 힘, 권위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그 속에 스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군총의 호석도 그런 면에서 신성성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그 의도에서 자연석을 그대로 쓴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정말 웅장하고 화려한 무덤입니다. 이 무덤이라기보다는 그 조형미가 뛰어난 이 건축물이라고 불러야 더 어울릴 것 같군요. 이렇게 장군총은 꼭대기에 아주 훌륭한 건물을 올려 앉히고 이 기단부에는
칼을 대지 않은 자연석을 배치함으로써 비로소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고구려 시대에는 먼저 무덤을 축조해 놓은 다음에 그 무덤의 주인이 죽으면 관을 그곳에 모시게 되는데, 지금 이 장군총에는 5층에 있는 묘실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관을 어떻게 해서 묘실까지 모실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무덤을 쌓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흙더미를 쌓아서 이 길을 만들었으리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이 묘실 앞에 와 있습니다. 이 묘실 안은 과연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묘실입니다. 이 현지 중국인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1800년대 말까지 이곳에는 2개의 붉은 관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묘실의 크기는 이 가로 세로가 약 5m, 그러니까 당시 지어진 다른 적석청에 비해서 한 약 3배 정도 넓은 것 같군요. 벽은 이 돌을 6단으로 쌓았고, 또 천장은 가로 세로 약 5m 정도 크기에 이 100톤 정도 되는 큰 돌을 지붕처럼 얹은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탁월한 건축술로 지어진 이 무덤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이 장군총이라는 이름 때문에 어느 장수의 무덤으로 추측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이 광개토 태왕 비화의 위치 때문에 광개토 태왕릉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수왕릉이라는 설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무덤의 주인을 추적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무덤의 양식이다. 무덤 양식은 강도를 쌓아올려 만든 적성묘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그 뒤를 이어 기단부가 있는 방단 적성묘, 기단부는 물론 무덤 전체를 돌로 쌓아올린 방단 기제 적성묘, 흙으로 덮어 만든 봉토 석실묘와 봉토 동실묘의 형태로 변해간다. 장군총은 고구려의 전통적인 왕릉의 양식인 방단계제 석실묘. 그런데 이것은 3세기부터 나타나고 장군총이 축조된 시기엔 이미 봉토 석실분이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군총을 적석청으로 쌓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적석청이 이제 그 5세기에 나타나는 이유는 아마도 그 고구려의 전통적인 묘제가 적석청인데, 왕실의 입장에서는 이 전통적인 묘제를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좀 어렵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왕실이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통이나 제도나 이런 것은 그 자체가 왕실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신앙의 대상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일정한 규모 이상의 무덤을 만들 수 있는 적석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다 그 다듬어진 양식인 석실분 양식을 그 안에 넣는 그런 형태로 장군총을 만든 것 같습니다. 장군총의 주인을 가려내는 또 한 가지 단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장군총의 위치. 장군총은 왕릉급 무덤 중에 태왕릉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런데 장군총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적석총인 이 태왕릉은 집안의 무덤대 중 2번째로 크다. 두 무덤 사이의 거리는 불과 2km. 발굴 당시 태왕릉에선 무덤의 주인을 밝힐 수 있는 단서가 하나 발견됐다. 태왕이란 글씨가 발견된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의 왕 중에 일생에 걸쳐 일관되게 태왕이라 불린 사람은 단 한 사람, 광개토 태왕뿐이다. 장군총은
바로 이 광개토 태왕과 가장 가까운 시대를 살았던 장수왕의 무덤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아기자기한 그 멋을 피우고 세련된 아마 그 모습은 장수왕 때 상당히 그 북이와 문화적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북이라는 나라는 저쪽 그 도낭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의 그 서역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인 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장수왕 능이 그런 면에서 좀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짚어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론도 거세다. 장수왕은 427년 평양으로 천도했다. 65년간 평양에서 살다가 평양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런 장수왕의 무덤이 국내성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 중국 길림성의 고고학자 방기동이 흥미로운 주장을 하고 나섰다. 옛 고구려 풍습에 따르면 결혼하면 수의를 짓고 왕들은 즉위 초부터 자신의 무덤을 짓는다는 것이다. 즉 장수왕도 국내성에 있을 때 이미 무덤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장수왕 능이 틀림없다고 했을 때 그러면 장수왕은 평양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평양에서 죽은 왕의 능이 이 국내성에 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입니다. 근데 고구려 시대 때를 보면은 태어나서부터 이미 초상 준비를 합니다. 여러 가지 옷이라든가 이런 걸 비롯해서 다시 말하면 태어나서부터 능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수왕은 태어난 곳은 국내성이니까 국내성에 장수왕의 능이 있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직접적인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서 아직 반론이 없진 않지만 지금으로서는 장수왕릉이라는 주장이 가장 유력합니다. 장수왕, 그에 관한 우리의 상식은 간단합니다. 광개토 태왕의 아들, 고구려 최대의 영토와 최고의 전성기를 이룩한 사람. 사실 고구려의 전성기는 광개토 태왕의 영토 확장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때문에 장수왕은 광개토 태왕에 비해서 강하게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5세기 장수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그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많은 기록들 중에 당시 중국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위나라 사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구려 장수왕이 죽으니 중국 황제가 흰 베옷을 입고 동궁에 나가 곡을 했다. 장수왕이 죽으니 중국 황제가 흰 베옷을 입고 곡을 했다. 장수왕의 죽음에 관한 위나라 황제의 조처가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기록 하나를 찾아봤다. 조선 태조 1년 명예 황태자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실록을 살펴보면 이거인을 보내 조문하게 했다는 비교적 간단한 기록이 등장한다. 당시 명과 조선이 결코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태도는 상당히 의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장수왕이 죽었을 때 중국 중원을 지배하고 있던 위나라의 반응은 상당히 달랐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위나라 황제는 장수왕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고 특별한 절차로 그의 죽음을 애도한 것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세력도 인정한 거지요. 말하자면 고구려 장수왕 시기에 그 고구려의 위세라는 거는 나머지 이쪽 서방 세력 다 통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건 아마 고구려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최대 한도의 예의 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뭐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올라갈수록 말이죠. 중국에 대해서 이 어떤 주체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올라갈수록 강했고요. 그때 그 장수왕 때는 아마 그런 면에서는 당당했던 그런 강국으로서의 모습을 아마 과시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렇다면 당시 위나라의 눈에 비친 고구려는 어떤 나라였을까? (427년) 평양으로 도읍지를 옮긴 장수왕은 한반도 남부의 영토를 확장하는 한편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강화해 나간다. 중원 고구려비에는 고구려 장수가 신라 왕을 불러 옷을 선물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한반도 내 고구려의 영향력을 짐작케 한다. 이와 함께 장수왕은 고구려의 국제적인 영향력도 높여갔다. 그 발판이 된 것이 바로 평양천도. 그것은 대동강 연안으로 발달한 드넓은 평야지대를 발판으로 농경국가로 변신하기 위한 경제적인 천도였다. 그러니까 이제는 고구려가 북방 그 유목민족의 성격에서 탈피해서 이런 해양적인 그런 성격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남방에 있는 그런 벼농사의 문제, 그것을 확보해서 고구려로 하여금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게 아닐까. 농경국가로의 변신. 그 중요성은 당시 주변국의 상황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유목국가였던 유연은 북위와 불편한 관계에 있어 고구려와 교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장수왕은 이런 상황을 이용 이들과 농산물을 교역하면서 유대관계를 맺고 북위를 고립시켰다. 뿐만 아니라 실리적인 외교에 밝았던 장수왕은 유연과 지두를 분할 지배했다. 그 사건은 주변국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지두는 동북아의 주요 말 산지였다. 고구려는 지두를 차지함으로써 기병을 조직하고 주변국에 말을 수출했다. 장수왕은 백기를 이용해 중국 남부의 송나라와도 활발하게 교역했다. 이런 경제 외교로 전쟁을 하지 않고도 주변국을 지배하는 제국으로 성장했고, 이런 고구려의 영향력을 북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고구려가 5세기 동아시아의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장수왕의 탁월한 외교력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전쟁터에서 살아야 했던 광개토 태왕 시대보다는 풍요와 안전을 누릴 수 있었던 장수왕 시대가 더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고구려의 대표적인 벽화 고분 중에 하나인 이 무용총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화려했던 고구려의 문화를 말해주는 벽화 고분도 장수왕 시대의 풍요와 평화 속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이 벽화에는 그 시대 고구려의 힘을 말해주는 흥미로운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미처 눈여겨보지 못했던 것, 바로 이런 수레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수레를 주로 소가 끌었던 모양인데, 이 수레는 이 벽과 덮개는 이 가죽과 비단으로 만들었고 그 모양 자체도 아주 단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퀴가 상당히 큽니다. 지름이 1m가 넘고요. 또 이 태를 철로 둘렀군요. 또 이 방사형이라고 부르는 이 바퀴살도 아주 촘촘하게 박힌 이 상당히 발달된 형태의 수레인데, 이런 바퀴를 단 수레라면 상당히 먼 거리까지 물건을 나르기도 쉬웠겠습니다. 그런데
1500년 전에 그려진 이 고구려 고분 벽화 속에 이런 수레가 40여 개나 등장합니다. 수레. 당시 고구려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일까요? 가장 화려한 고분 벽화 중의 하나인 오회분 오호묘의 벽화. 거기엔 수레의 신이 등장한다. 오회분 사호묘에도 수레의 신이 보인다. 고구려인에게 수레가 얼마나 가까운 것인가를 말해준다. 벽화에 등장하는 수레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커다란 바퀴에 매우 탄탄해 보이는 짐차에서부터 귀족들이 타던 화려한 수레까지 약 40여 대가 등장한다. 살이 붙은 바퀴에다가 세태까지 씌운단 말이죠. 이런 거는 대단한 기술상의 발전이고 당시로서는 첨단 과학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변함없이 1960년대 달구지까지 다 쓰이는 거니까요. 타이어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다 그 바퀴를 그대로 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물량을 대량으로 이제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축의 폭과 그다음 바퀴의 크기가 커지면서 이제 도로망도 자연적으로 이제 그걸 쓰려니까 이제 정비가 되는 건데, 수레가 있었다는 것은 도로가 있었다는 것이다. 고구려는 이 4세기 전반에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하면서 하천 연안을 따라서 나 있는 도로망을 정비하면서 고구려는 3, 4세기부터 하천 제방도를 중심으로 전국의 도로망을 확보해 나갔다. 즉 이 지방 지배를 통해서 수취한 물자나 동원한 노동력을 이 중앙으로 그래서 장수왕 시대엔 평양성과 전국 각지를 잇는 도로망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다. 지방에서의 물자와 노동력을 중앙으로 운반하고 운송하기 위해서는 그걸 이제 원활하게 운송할 수 있는 이 도로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대 국가에 있어서는 이 지방 통치 조직을 정비하면서 지방 통치 조직과 아울러서 이제 각 지방의 중심지와 중심지를 연결하는 이 전국적인 도로망을 이 확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장수왕 시대에 건설된 평양의 안악궁성 터에서도 발견됐다. 1935년 발굴 조사된 안악궁성의 문지에서 약 28cm 폭의 홈이 발견됐다. 홈과 홈의 간격은 약 145cm. 조사 결과 그것은 수레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임이 증명됐다. 그로부터 약 50년 뒤에는 평양시 외곽 안악궁성에서 멀지 않은 대동강변에서 또 하나의 흔적이 발견됐다. 대동강의 양쪽 해안에서 발견된 오래된 나무 조각들. 그것은 바로 337m에 이르는 고구려 나무다리 유적이었다. 18세기에도 강에 다리가 없었다. 그런데 고구려는 이미 1500년 전에 다리를 만들었던 것이다. 교통 통신의 발달이라는 것은요, 국가 주권, 강대국의 요건, 이 요소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고구려가 그 시대 최대 강국으로서 주변 세력을 아우르고 했던 부분도 바로 이러한 좋은 수레, 그 다음에 그 아주 그 잘 닦인 도로망,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했을 거로 봅니다. 이런 도로망을 바탕으로 고구려는 국내외 교역을 확장해 나갔고 경제적으로 동아시아에서 가장 풍요로운 선진 국가로 성장했다. 당시 고구려는 주변국에서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인구가 3배나 늘어날 정도였다고 중국의 사서는 기록하고 있다. 광개토 태왕의 영토 확장으로부터 시작된 고구려의 전성기. 그것은 농업을 바탕으로 한 장수왕의 탁월한 경제 외교로 완성됐다. 이들이 약 120년간에 걸쳐 이룩한 국가적 기틀은
이후 200년간의 평화와 안정기로 이어졌던 것이다.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나라, 독자적인 세계관과 문화를 갖고 있던 나라, 그리고 우리 민족 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경영했던 제국. 지난주부터 2시간에 걸쳐서 본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 시대의 고구려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사실 고구려를 얘기할 때마다, 특히 이 시기에 고구려를 다시 볼 때마다 왠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고구려를 다시 보는 것은 단순히 화려했던 과거 한때 기억을 되살려 보려는 감상에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1500년의 세월을 넘어 그 시대 역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던 고구려인들의 힘과 그 진취적인 기상이 오늘의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그래서 숨가쁜 오늘을 헤쳐나갈 힘을 얻고 싶은 바람, 그것 때문일 것입니다.